1980년대 일리노이주에서 일어났던 일로 꽤나 골머리를 앓고 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리노이의 한 마을에 살던 브루스 라우스는 주유소와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런 운영을 하기 전까지 그는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며 경험과 노력을 해 돈을 모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달린 스탠룬도와는 고등학교 때부터 쭉 이어져 결혼까지 간 사이였습니다. 커트, 로빈, 빌리 3명의 자녀를 낳았음에도 브루스는 좀 일에 매진하던 타입이라 많은 사랑을 주진 못했던 모양입니다. 빌리는 아버지의 관심을 받기 위해 많은 말썽을 피웠습니다. 그의 다른 형제들의 말에 따르면 학습적인 문제들과 행동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듯 했지만 이게 케어가 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대가 시대다 보니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보단 당장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컸겠죠. 그랬으니 부모님과 트러블도 많았을 것입니다. 커트는 고등학교 졸업 후 아버지 소유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 갓 성인이 된 삶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 역시 그다지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음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아버지와 트러블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1980년 6월 5일 충동 번개를 동반한 어마어마한 비가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인 6월 6일 늘 아침 5시 30분에 회사에 도착했던 브루스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가 출근하지 않자 직원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직원은 브루스의 행방에 대해 물어보려 그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고 그 전화는 로빈이 받았습니다. 로빈, 아버지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확인 좀 해줄래? 그래요? 알겠어요. 로빈은 직원의 말을 듣고 부모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곧 수화기 너머에서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는 로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 출동한 경찰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로빈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로빈이 말한 부부 침실로 향했고 사건 현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검시관은 부부가 이승을 떠난 시간이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제들은 이날 비가 많이 왔고 천둥이 많이 쳤기 때문에 별다른 것을 보거나 듣지 못했다고 경찰에 알렸습니다. 커트는 사건 당일날 밤 여자친구와 외출을 하고 있었고 로빈은 학교에서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머물렀기에 집에 늦게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빌리 역시 잠을 자느라 별다른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고요. 부부의 침실은 헤집어져 있었고 금품을 노린 것처럼 보였는데 자녀들에 따르면 평상시에도 집문을 잠그지 않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랬기에 처음엔 누군가 들어온 것이구나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침실이 헤집어져 있고 물품이 조금 없어진 것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침입하는 적이 없자 다른 용의자들을 찾았는데 그것은 나머지 가족이었습니다. 후속 조사에서 자녀들 중 빌리에 대한 의심이 컸습니다.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못했고 그간의 행실들 때문에도 시선이 더 쏠렸겠죠. 얼마 지나지 않아 브루스 가족의 다른 친척들이 소식을 전해 듣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유일한 증인들인 자녀들을 경찰서로 부르지만 브루스의 친척들은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 자문을 구했고 더 이상의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심신 안정을 위해서라도 그럴만했죠. 그로부터 6주가 지난 시간 경찰은 빌리에게 현장 사진을 봐달라고 부탁했고 그것을 확인한 결과 침실에서 아버지가 소유한 도구들과 어머니의 지갑 그리고 보석함이 사라진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 이후에 열린 대배심에 코트, 로빈, 빌리 3사람은 참사건 했지만 증언은 거부하였고 사건은 더 이상 추가적인 진전이 없는 채로 그렇게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형사 제프리 칼슨이란 사람이 강가 지역에서 일을 하다 무언가에 걸려 넘어질 뻔합니다. 그것은 검은 쓰레기 봉투였는데 그 안에는
붉은 DNA가 묻은 옷가지와 보석함, 그리고 여성용 지갑이 들어있었고 지갑 안에는 달린 라오스의 운전면허증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증거를 발견한 경찰들은 강바닥을 수색하여 추가로 브루스 소유의 도구 5자루를 발견합니다. 안타깝게도 발견한 모든 물건에서 지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증거들을 발견하고 돌파구가 보인다고 기대했지만 그 이후로는 추가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고 다시 제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 사이 자녀들은 보험금 30만 달러를 받았고 커트는 다른 주로 이주해 이 일을 잊으려고 애썼습니다. 얼마나 슬픔에 잠겨 지내겠습니까? 각자 자신들의 삶을 찾으며 이겨내려 노력했습니다. 1983년 경찰은 로빈으로부터 연락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제 다른 형제 중 한 명이 한 일 같아요. 로빈은 경찰과 약속을 잡았고 경찰도 기대했습니다만 만나기로 한 바로 전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1984년 사건 이후 플로리다로 넘어간 빌리는 체스 게임을 하다가 한 남성에게 도구를 사용해 60일을 감옥에서 보내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는 이후에 좀 더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마음을 다잡고 그해 결혼을 해 2세를 낳고 집까지 샀습니다. 하지만 다잡고 살아가는 것도 잠시 부부 사이는 삐걱거렸고 자주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돈도 모두 탕진하고 말았죠. 결국 부부는 이혼을 했고 1990년 그는 혼자 살며 사소한 범죄들을 저질러 범죄 경력을 키웠습니다. 1995년 빌리는 술 친구들과 은행에 뛰어들어 약 5,000달러를 털어 도망치다 체포가 됩니다. 빌리가 체포됐다는 소식에 일리노이주, 그러니까 브루스와 달린 부부 사건을 맡았던 형사들이 그를 찾아가 혹시나 그가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질문하기 위해 그를 찾아갔습니다. 모든 것을 자포자기했는지 의외로 간단하게 그는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형사들이 노련하게 그를 회유했겠죠. 그날 밤 술에 취한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게 됐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다 끝났어. 넌 사관학교로 보내질 거야. 다 끝났다고. 라고요. 저는 그 뒤에 위스키랑 약을 먹고 결심했어요. 다 처리하기로. 이후에 빌리는 아버지가 도구를 보관하는 곳에서 도구를 꺼내들었고 부모님의 침실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사용 후 아버지에게 사용했지만 쉽게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도구의 아랫부분을 사용하고 또 사용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불행하길 원하지 않아서. 그래서 끝을 본 거예요. 이 말인즉슨 아버지 브루스가 모든 것을 이겨내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온다고 해도 아들에게 겪은 모든 것을 감내하려면 불행하지 않겠냐는 말일 테죠. 경찰은 빌리에게 부모님께 미안하지 않냐는 질문을 했는데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두 사람을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아서 좋기는 한데 누나를 화나게 만들었어요. 1996년 빌리는 브루스와 딜런 두 건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있던 당시 빌리가 성인이 아니었기에 2번 연속 40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그는 2035년까지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리뿐만이 아니라 커트도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못했다고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건이 일어나고 이틀 뒤에 말입니다. 커트는 경찰에 전화를 해 압수된 캐딜락의 소유권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서로 간에 얼마나 소원한 사이였는지 짐작이 갑니다. 주변 사람들은 사건이 일어나고 커트와 빌리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거야? 라고 생각했을 정도라니 말다 했죠.
만약 일에만 매진하던 아버지가 빌리에게 시선을 좀 더 두었더라면 무언가 달라졌을까요? 일에만 매진했다 하더라도 우리 가족 잘 살자고 그랬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볼 때마다 가족 간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이 김에 여러분들도 가족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랜 시간 해결나지 않아 굉장히 신경 쓰고 있었던 사건. 범인이 밝혀져 사람들을 또 한 번 놀라게 만들었던 사건. 빌리 라우스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